그래서 지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국가들과 이제 관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뭐 캐나다랑 멕시코에다가는 25%씩 관세를 때리겠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미국이 만약에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 11.4% 정도면은 재정 적자가 다 해소가 된다. 그러니 25%까지 때리더라도 25%까지 때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25%씩 때리는 게 시장에 반영이 돼 있으니 만약에 10% 정도만 때린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당분간은 요걸로 인해서 뭐 조금 이제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고, 관세 부과를 하려고 계속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걸 하기 위한 거죠. 미국에다가 제조업 유치하고 제조업이 잘 돌아가게끔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법인세를 감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법인세를 감세를 해주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니까 재정 적자를 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현재 이제 트럼프의 전략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각 국가들끼리 맺어져 있는 무역 협정이 다시 재논의가 될 거고, 재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 한국에서 미국의 재정 흑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산업이 자동차하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반도체 쪽은 조금 흐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방산과 조선은 이거는 현재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될 거로 이제 전망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조금 주목을 하게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 올해 들어서 미국이 한 17%, S&P 500 17%, 나스닥 한 13.3% 정도가 빠졌어요. 반대로 중국은 상해종합이 8.3, 항생이 26%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때가 왔어요. 야,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돈 가는 거 아니야? 요 시점이 이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러면 이제 과연 미국이 저렇게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가가 떨어질 만큼 경제가 미래가 불투명한가 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중국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만큼 경제 전망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주제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을 해볼 거고, 그게 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골드만삭스에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레이트 로테이션. 딱 봐도 그냥 뭔가 크게 흐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 위험해. 그래서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채권으로 쭉 갔던 돈들이 앞으로 경제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하면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거를 하나를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선진 시장에서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진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러면은 이 낙수 효과가 신흥 시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흥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신흥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제 쏠려가는데, 그런 현상 두 가지를 이제 일컬어서 우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이 중에서도 2번 미국에서 이머징,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 돈이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과거부터 저희가 계속 중국 경제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럼 앞으로는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 미국 쪽은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를 살펴볼 거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그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무언가에 대해서를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예요. 딥시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이제 AI 관련된 얘기들은 나누고 계셨는데, 앞으로 이 AI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더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로 나눠질 정도로
AI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챗GPT랑 제미나이 이런 것들 유료 버전을 쓰고 있어요. 쓰면은 한 달에 뭐 한 5만 원, 10만 원도 안 쓰는데 직원들 한 5명 정도 쓰고 있는 효과를 누려요. 지금 인턴한테 힘들게 말 시켜가지고 자료 가지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또 시켜야 되고 또 시켜야 되고 또 시켜야 되고, 이거를 얘한테 그냥 한 번 딱 시켜놓으면 그냥 바로 쫙 나와버리니까 가이드 잡아가지고 대리 이상급들한테 요거 해 그러면은 얘네들 쫙쫙쫙쫙 해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서 이걸 얼마나 내가 잘 활용을 해서 회사의 인건비를 낮추느냐가 앞으로의 경쟁사회가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회사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디자인,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회사에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맡고 있는데, 디자이너나 또 뭐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 제작하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장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얘기 나눴었던 것 같은데, 개중에 디자이너나 이제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들 중에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가 디자인을 하려고 지금까지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AI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반발하는 그런 직원들도 이제 실제로 있었고,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못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오픈 AI 베이스로 한 이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고 이제 런칭이 됐어요. 그러면서 돈이 갑자기 중국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그동안 계속 다뤘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AI를 못 만들게 하려고, 또는 로봇을 못 만들게 하려고, 또는 우주 산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도체 수출을 계속 규제를 한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는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최첨단 반도체가 아닌 저가형 반도체 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만들어냈으니 시장이 깜짝 놀랐죠. 막 몇천억 들여가지고서 미국의 그 IT 회사들이 만든 거를 80억 들여서 만들었대요. 80억 들여서. 그러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으로, 그럼 앞으로 중국이 훨씬 더 저예산으로 이런 AI를 만들어냈으니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흐름이 미국에 있던 돈들이 조금 중국으로 간 걸로 보여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중국의 증시가 그동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 써보진 않았는데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을 보니까 오류가 많답니다. 오류가 많고 상당히 그 중국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한테 유리한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발각이 돼서 글로벌적으로 아마도 뭐 신뢰도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다른 이슈는 매년 3월 되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 작년에도 다뤘었어요. 중국 양회. 중국 3월에 이제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가지 합쳐서 양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올해의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인 겁니다. 뭐 기업으로 치면 사업계획 발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 5% 달성을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5% 달성을 했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미나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4.5, 4.7 정도 될 것 같다. 5% 못 넘는다. 중국은 5%를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계속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말에 경기 부양을 엄청 했죠. 그래가지고 4분기에만 5.4%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5%를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25년에도 5% 할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이제 달성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겠지만, 돈 풀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동안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4%까지 올리겠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계속 올려서 돈을 계속 뿌리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난 10월에 봤던 내용인데, 중국이 재정 적자를 늘릴 수 있느냐,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몇 프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한 100에서 120%가 넘어가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고, 신용등급 하락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었고, 한 21조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 중국이 현재는 돈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뭐 이렇게 돈 뿌려가지고서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이루는 것은 뭐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렇게 돈을 뿌리는 정책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돈을 뿌리는 정책을 한다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여기 있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물가가 안 잡혀서 난리인데 여기 물가가 계속 떨어져서 난리예요. 이제 2% 올해 목표가 2%랍니다. 지금 1%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마이너스 가끔씩 왔다 갔다 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돈 뿌려가지고 돈 쓰게 해서 물가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 일본 사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을 때 이렇게 돈 뿌려가지고 막 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버블 생기면서 버블 경제 오고 또 거기서 금리 막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몇 번 하다가 졸지에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힘들어졌던 그런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초기에 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이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완화나 긴축과 중립의 입장에 있었던 중국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완화 쪽인 정책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요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뭐냐 하면은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중국은 1번이 요거였어요. 과학기술 혁신, 뭐 AI, 로봇, 뭐 6G 이런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즉 미국이 하지 마 했던 것들을 얘네들 더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도 이거 무역 전쟁 안 끝날 것 같다, 미중 패권 전쟁 안 끝날 것 같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걸 중국이 계속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거를 지금 계속 하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1번이 이제 이걸로 갔어요. 내수 진짜.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냐. 수출은 막히고 내수 살려야 되는데 지금 기업들 다 나가면서 일자리는 없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 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내수를 확대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걸 보면서 중국 경제가 물가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태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 부분은 계속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수 살릴 거야. 근데 그렇다고 미국한테 굴복하지는 않을 거야 아직. 왜? 이게 끝나려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끝나려면은 중국이 나 그냥 2등 국가로 남을게 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나는 2등 국가로 남을게 라는 시그널을 전혀 주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1등을 노릴 거야 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놨느냐, 이제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을 내놨어요. 옛 것을 새 것으로 다 바꾸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고 내연기관차나 디젤차를 신에너지차로 바꾸게 하겠다. 신에너지차는 뭐겠어요?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요새 뭐 BYD 이런 거 엄청 팔린다고 하는데 중국의 소비력을 보여주겠다. 여기 그리고 뭐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 다 보조금 통해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에어컨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으니 소비를 못하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겠다라는 거를 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6G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자율주행과 우주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고, 뭐 이제 LMMS 이게 그 오픈 AI 기반의 AI 그 프로그램인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도 우리 계속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들을 계속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과 뭐 화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 뭐 당장 2월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3월 4일자로는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고 이런 걸 통해서 양회 때 뭔가 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더 세게 나왔으니 이거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10%씩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 지난달에 우리 다뤘죠. 사실상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보복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서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 중국은 미국한테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를 거의 수입하지 않더라. 그러니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 한 0.6%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수입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중국 경제에 별로 영향이 안 가고 미국도 뭐 많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존심을 세우는 듯한 그런 그 액션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어서 미국에 타격이 전혀 없는 그런 무기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무역 전쟁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은 무역으로 인한 경제 성장은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미국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친미 국가들이 중국 걸 다 안 살 거예요. 안 사게 만들 거예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내수를 살리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시진핑도 내수에다가 이제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의 하나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어요. 시진핑이 그 3년임을 하기 전후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이 갑자기 막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세요? 마윈 이런 사람들 한참 막 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잠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시진핑이 그 견제하던 세력들이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죽고 뭐 어디 저기 두문불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기 이제 태자당 출신이고 중국은 태자당과 공청당과 상하이방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공산당 안에 세 가지 파가 있는데 그 중에 원래는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태자당이 혼자서 계속 집권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고 그 안에 있던 여러 그런 그 리더급들을 다 이제 숙청을 했습니다. 숙청하면서 동시에 IT 쪽에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도 다 이제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을 밀어냈을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 다 미국이랑 교류를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미국 자본을 받는 애들인 거죠. 해외 자본을. 근데 중국은 해외 자본을 많이 받고는 싶지만 51% 이상 받고 싶진 않아요. 51% 받는 순간 이제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제아무리 날고 겨봐야 외국인들이 돈 다 뺀다고 하면은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50% 이상 다 외국 지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IMF 때 그걸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 뺏기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마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외국 기업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오니까 그런 걸 못하게 막으려고 정책들을 해왔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마윈이 다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시진핑이 어느 정도 완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겠어. 또는 이쯤에서는 뭐 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마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중국이 새로운 그런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자본들이 또 해외 자본들을 어느 정도 유치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계속 간다 라는 관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돈은 받고 싶거든요. 돈은 받고 싶은데 51% 이상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0, 30% 정도 받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럼 돈은 돈대로 받고 회사는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회사를 이제 트럼프가
그 사용을 못하게 이제 막았죠. 막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틱톡의 지분을 50%를 미국한테 팔아라. 그리고 이사회 의석수를 미국이 한 석 더 가져가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중국이 지금 돈은 받고 싶지만 51%는 안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51%를 받는 거를 저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미국 돈들이 중국으로 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 사재낀 다음에 미국의 지배하에 중국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이게 그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시진핑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안 받아들이면 힘들어질 거고,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그냥 2등 국가로서 있을게 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상황이 되니까 좋아질 수 있다.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보통은 이제 회사의 법인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주주총회가 제일 큽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결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표 받으러 막 여기저기 다니고 항상 마지막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막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분이 중요한데 이거 5대5로 갑시다. 근데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 앞서서 회사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그 기관을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데, 이사회 중에서 대표를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데 이 이사회를 미국 사람이 한 명 더 많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 이걸 조금 지켜봐야죠. 그래서 틱톡 관련해서 4월 5일 뭐에 행정서명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매각에 대한 그런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인가 라는 걸 보려면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중국 경제 상황은 저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코로나 전에 그냥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뭐 항상 힘들었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가던 그 시기에 평균 지표와 현재 지표를 좀 비교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중국의 소매 판매는 한 7에서 9%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8 정도 돼요. 아직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추세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구매 관리자 지수, 이제 뭐 기업에서 뭘 막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의견을 냈을 때 지금 이것도 코로나 직전보다 안 좋은 상태고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 또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아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중국의 경제는 20% 이상 부동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업을 잃고 부동산도 이자 계속 내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 가격은 하락하고, 그러니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도 안 좋고,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0%대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갔다가 하고 있지만 1%가 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과거 일본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내려갔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봐도 아직까지 뭐 힘들어 보이고, 오죽하면 이거 2%까지 올리는 걸 목표로 잡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국 자본들이 막 2000년대 초반부터 미친 듯이 들어와서 중국 경제를 살렸어요. 근데 작년에 어때요? 요만큼 했어요. 요만큼. 1991년 수준. 1991년이면은 중국이랑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국이 중국 못 갈, 중국 위 하늘 위 영공을 침공하지 못하고 딱 돌아서 다녀야 되는 그런 시절 전후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류를 안 하던 그런 시기까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를 보나, 뭐 PMI를 보나, 소비자 신뢰지수, 부동산 가격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뭐 FDI
여러모로 다각도로 다 살펴봤을 때 중국 경제는 지금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이 중국이 기부업하면서 끝나는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잘 보시면 그냥 여기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고, 요 안에서 움직이던지 다시 또 내려가던지 뭐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가느냐? 요걸 좀 살펴볼게요. 미국 요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요때처럼 요때 시점인 거냐 아니면 요때 시점인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좀 뒤에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요거로 보고 있어요. 관세. 트럼프가 우방 국가에서도 최우방 국가인 캐나다한테 25% 관세 부과를 막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은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한 게 없어요. 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처음에 왜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뭐 캐나다 총리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군사도 배치하면서 뭔가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안 올릴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협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관세 부과할게 해놓고서는 30일 유예할게, 근데 실제로 나 관세 부과할 거야 해놓고 자동차는 제외할게 그러더니 갑자기 또 다음날 요 무역협정 품목은 4월 2일까지 유예할게, 사실상 다 해요. 그래서 할게 해놓고서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4월 2일까지 갈 건데 4월 2일날 또 뭔가가 협상이 진척이 되겠죠. 협상이 진척이 돼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안 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역협정 하고 있는데 이거 한국이랑도 할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이 무역을 하는데 나는 자꾸만 적자를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적자를 덜 봐야겠어. 적자를 덜 보려면은 우리 걸 더 많이 사가야 돼 지금, 또는 너네 걸 내가 덜 살 거야 이런 건데, 뭐 당연히 더 사가야 돼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그러니 이제 아마 뭐 더 사가라고 계속 할 것 같고, 그 대표가 이제 LNG인 거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이 관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고, 만약에 25%까지 관세를 올리게 되고 이 멕시코나 캐나다가 강경하게 와가지고 25%를 정말로 올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제 100원짜리가 125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가가 25%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품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지금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더 올려야 되잖아요. 금리 올리게 되면 지금 금리 내릴 거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겠죠. 지금 그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재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 인상에 대한 거를 관세 부과에 대한 거를 강조하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나스닥이 뭐 4%씩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다룰게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 경제가 힘드냐, 요걸 이제 살펴봐야죠. 결국 우리는 항상 팩트 체킹만 하면 돼요. 미국 경제가 힘드냐 놓고 봤을 때 물가가 좀 안 잡히고 있는 게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물가가 중국이랑 정반대죠. 중국은 물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서 문제예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2.9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뭐 4월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고, 근데 요 내용들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아마도 유가를 계속 낮출 것이기 때문에 유가를 낮추게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런 게 미국이 현재 되게 강하게 이런 관세를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기름을 계속 퍼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
아직 물가는 잡히지 않았지만 뭐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이게 막 올라갈 만한 그런 이슈는 없어 보인다. 첫 번째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었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떨어졌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지표는 아니에요. 신뢰도가 높은 지표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조 지표 정도의 성격이 강해서 저는 이거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얘를 봐가지고 조금 하락세가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요거부터가 이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럼 PMI 보시면 코로나 이전이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좋을 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소매 판매 이걸 우리 계속 봤던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때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때부터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요. 내려갈 생각을 안 해요. 돈이 많아요. 소비도 많고. 그래서 요거 여전히 소비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뭐 힘들 일이 없다. 근데 소비가 좋은 이유가 뭐냐?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계속 좋아서 지금 뭐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고, 실업률도 많이 올라갔지만 많이 올라가서 4.1입니다. 4에서 5가 정상적인 구간인데 여전히 4.1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뭐 계속해서 좋은 상태고, 이 뭐 금리 계속 올려서 이거 5%까지 올리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좋은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이것도 진짜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금리 올린 효과예요. 미국의 고용이 100명 중에 5명은 실업자로 있어야 되는데 3명만 실업자가 있으니까 2명이 소비를 더 하는 겁니다. 2명이 소비를 더하니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물가가 올라갔던 거니, 물가를 올려서 내가 금리를 올려서 기업의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그래서 구인 건수를 낮춰가지고 실업률을 높이겠다라는 게 미국 연준의 전략이었던 건데, 실제로 금리 올려가지고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한번 보면서 사람들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상화되어져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 뭐 뭘 살펴봐도 미국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봤을 때 정말로 관세를 25%씩 올리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힘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갈 걸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면 이제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으로 돈이 가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쪽으로 돈이 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미국이 조금 안 죽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상당히 많은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부터 약간 또 음모론적인 부분들도 조금 가미가 되어 있는데, 요 기사를 보면서 경기 침체를 불사한 트럼프, 나스닥 4% 폭락, 경기 침체 공포에 월가를 덮치는 패닉셀,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불사하고라도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관세 올릴 거니까 물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금리 올라갈 거고, 그러면 경기 힘들어지겠는데? 라는 이제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이런 기사 헤드라인을 잘 안 믿어요. 이거 약간 유튜브 썸네일처럼 나오는 경우들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내용을 잘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팩트를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저희 직원한테 뭘 시켰냐면, 트럼프가 실제로 경기 침체를 운운했는지 조사해봐 라고 저는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트럼프는 경기 침체라는 거를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 헤드라인 보고선 시장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런 단계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트럼프가 1기 때부터 계속 이제 가짜뉴스 얘기를 해요. 뭐 각 정당마다 서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또 그런 언론사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은 트럼프 정권이 행정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할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얘네들 계속 이제 가짜뉴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죠. 그 뭐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있냐? 트럼프를 요거를 한번 토벌하려다 망신당한 기자. 보여드릴게요. 트럼프에게 이민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기자. Illegal immigrants are causing tremendous crime. Tremendous crime. Immigrants commit less crime than U.S.-born citizens. Okay. There are less immigrant. Illegal immigrants. I'm talking about illegal immigrants. I'm not talking about immigrants. I'm talking about illegal immigrant. I'm an immigrant. You're an immigrant. We're all The immigrants. Pew Research says that there are for 기자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Try getting it out. Try getting it out. I'll get it out. I don't know if you're going to put this on television, but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Try getting it out. Go ahead. You're a very naive person. 결국 트럼프에게 크게 한 방 먹었네요. 언론이 문제 연대했습니다. 오늘도 트럼프가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고 하자 좌파 언론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이민자 추방으로 프레임을 교묘하게 바꾸며 이민자 출신 영부인 멜라니아를 공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모국 슬로베니아 좌파 언론도 그녀의 동상을 만들며 배신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멜라니아 트럼프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You're an immigrant, yes. Do you ever think he's gone too far? I follow the law. I follow a law the way it's supposed to be. I never thought to stay here without papers. I had visa. I travel every few months back to the country, to Slovenia, to stamp the visa. I came back. I applied for the green card. I applied for the citizenship later on after many years of green card. So I went by system. I went by the law. And we should do that. We should not just say, okay, let me just stay here. And whatever happened, happens. When he talked about a ban on Muslims. It's not for all the Muslims. It's the one we need to screen them who's coming to the country. Who wants to protect America? 좌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제가 뭐 오랜 기간 이제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가지고 투자 전략도 세우고 팩트를 확인해가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잘 읽어봐야겠다라고 이제 했던 그 이유인 거고,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이민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닌데, 이 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요 기사가 그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진짜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근데 트럼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을 과연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저는 항상 기사를 유심히 본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경기 침체를 예상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을 예상하는 것을 싫어한다.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큰일이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주식시장을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된다. 그냥 요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 침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외신도 다 뒤져봤어요. 경기 침체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뭐 때문에 이런 이슈가 생긴 걸까라는 저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을 좀 해봤어요. 질문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인터뷰를 폭스뉴스가 했거든요. 이 폭스뉴스는 자기네들 인터뷰했으니까 자기네들 일면으로 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우파 언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제히 뭐 어쩌고 나왔는데, 근데 또 여기 보면 트럼프는 폭스뉴스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나스닥이 폭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날 이걸 보고선 저 혼자 생각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빠지고 있고 중국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은 뭐 지금 올라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올라가고, 미국은 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떨어지니, 그럼 도대체 이거 그레이트 로테이션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돈이 지금 중국으로 흘러가나?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 했고, 주가는 경제를 선반영하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 앞으로 좋아지고 미국 경제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이거 찾아봤던 거고, 도대체 트럼프랑 시진핑이 그리는 그림이 뭘까? 트럼프는 경기 침체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언론은 앞다퉈서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보도를 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궁금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막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를 운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딱 요거가 나왔어요.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 미국은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국채 만기 도래하는 국채의 이자를 낮춰야 돼요. 두 번째로 국가 간의 그런 그 무역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이유들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경사도가 엄청 가파라지고 있죠.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연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9%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부채를 계속 찍어낸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부채가 23조 달러에 달았던 것이 이제 36조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미국 대선 직전에 재무장관이었던 옐런이 국채를 엄청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24년도에 국채 발행량이 이제 코로나 때만큼 된 게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된 거니까 엄청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 우리 왜 3개월물, 2개월물, 1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빌이라고 하는 게 1년 이하의 단기 국채예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만기되는 거. 노트가 2년에서 10년 사이, 본드가 이제 10년 넘는 것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단기채인 빌의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지금 원래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단기채는 요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2025년부터는 단기채가 계속 만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내가 계속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돈을 갚던지 아니면 대출을 연장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갚겠습니까? 이건 갚고 안 가요. 안 갚고 계속 이제 연장시키면서 가는 건데 그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여기 그냥 딱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36조 달러 중에 한 9조 달러가 올해 만기하는 거예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도 3, 4, 5월에 집중돼 있어요. 거의 한 70%가 3, 4, 5월에 국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발행했던 그 이자율을 보면은 한 4.2에서 4.3, 많게는 4.4까지 돼요. 자, 여러분들이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적자를 축소시키고 싶어요. 적자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자를 줄이려면 뭘 하시면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션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미국의 채권 수익률을 보면은 3개월물 4.3이고 2년물 4.0이고 10년물 4.2예요. 이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럼 이자 부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트럼프는 얘를 낮추고 싶을 거예요. 얘를 3%까지 막 낮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9조 원에 달하는 돈의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9조 달러에 달하는 그 이자를 비용을 절감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갔지? 이거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그 그 단기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파월한테 여기 뭐 지금 2월 자료긴 하지만 그 자기가 대통령 돼서 취임하기 전부터 파월한테 계속 금리 낮추라고 엄청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이 미동도 하지 않았죠. 아니 난 지표만 볼 거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데 금리를 왜 내리냐? 오히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트럼프가 자기 트럼프 당선되는 순간 파월 잘라버릴 거라고 이런 얘기까지도 막 오고 가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여기는 지금 안 담았지만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는 압박을 더 이상 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플랜 B를 적용할게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도 보면은 이제 오늘 FOMC가 있을 텐데 금리 동결을 거의 99%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금리 동결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파월이 경제 지표만 보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경제 지표 앞에서 보셨듯이 너무 좋잖아요. 금리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냥 금리는 유지를 하는 거고. 근데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자, 요 상황에서 트럼프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요거 채권 시장을 아시는 분은 바로 하고 오실 거예요. 채권의 가격은 우리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채권 수익률은 채권 금리랑 같은 용어예요. 채권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요. 사람들이 안 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고 싶죠. 그러면은 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 채권을 많이 사게 만들려면은 세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 돼요. 뭔가 막 불안불안한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나 주식도 빼고 일단 채권 사야겠어. 채권 중에 무슨 옷 입기 제일 세요. 미국 거 사야 되잖아요. 미국 채권 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3, 4, 5월에 지금 미국은 채권을 싸게 금리를 낮춰가지고 빨리 연장을 시켜야 되고, 연장도 그냥 1년짜리 3개월짜리로 연장시킬 게 아니라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시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년물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급하게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금리를 급하게 낮추면은 경기가 또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생기니까 아마도 일시적으로 조금 위험 선호를 만들어서 빨리 저 3, 4, 5월에 저거 다 갈아치우고 10개월짜리로 갈아치운 다음에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판단이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그 젤린스키가 정장 안 입었다고 쫓겨나는 거 보셨죠? 지금까지 정장 안 입어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장 안 입었다고 막 트집 잡으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더 심해지고 지금 미사일 더 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후티, 여기다가도 지금 미사일 더 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중동 쪽이 다 끝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이란한테도 후티 반군이 만약에 어딘가를 공격을 하면 이거는 이란의 소행인 걸로 간주할 거야 하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할게 하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국제사회에 위험 선호가 생기면 그걸로 미국채를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돼요. 빅스 지수. 이게 공포 지수예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변동성 지수인데,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은 주가는 하락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올라갔던 것들이 쫙 내려오고 있고, 이게 좀 더 내려가기를 트럼프는 원하고 있고, 3, 4, 5월에 만기되는 국채가 다 연장이 10년물이나 뭐 5년물이나 이런 중기채 내지는 장기채로 전환이 되면서 3%대 내지는 4% 초반에 전환이 되면서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이제 회복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하나 이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정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역 협정을 빨리 대신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몰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세계 전쟁으로도 공포 심리를 조성하고 관세로도 공포 심리 조성해서 얘네들 빨리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주가는 하락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금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맨날 민주당이랑 또 그 국민의힘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뭐 네가 이때니 네가 뭐 어쨌네 이러면서 일본에다가도 지금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유럽이랑도 지금 상당히 팽배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공포를 계속 몰아넣으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도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뭐 자동차나 반도체만 얘기했고, 이거는 저도 사실 놓치고 있었는데 이게 있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미국산 소고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또 광화문에서 엄청 집회하고 했던 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제가 그 신약개발회사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던 약의 원료 중에 하나가 소뼈가 있었어요. 소뼈가 있어서 그때 당시를 제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뭐 한간에서는 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는 뭐 민주당의 음모론으로 만들어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광우병 이슈 때문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럽에다가 뭘 수출해야 되는데 광우병으로부터 이 원료가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을 해라. 입증하지 못하면 수출 금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도입한다고 하니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으면은 사람도 인간 광우병 걸려가지고 막 뼈가 막 뇌가 막 빵꾸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에다가 수출하겠다라고 하니 이걸 수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30개월 이하 소는 어린 소들은 안전해. 그러니까 요거 30개월 이하 소를 쓰면은 우리가 수입할게. 근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얘가 안전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를 너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 근데 이거 실험하는데 막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러니 못하고 다 30개월 이하 된 소로 다 바꿨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는 그걸 제가 너무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길래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중국, 일본, 대만 다 30개월 이상 수입을 한답니다. 제한 조치가 없대요. 한국만 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견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우리에 가둬놓고 사료 먹이면서 키워서 그런 거다. 염소 사료 막 이런 것들 뭐 또 동종, 소 사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여가지고 만든 건데 반면에 호주나 이런 데들은 막 뛰어놀고 하니까 방목해가지고 풀 먹으면서 자라는 애들이니까 그게 없다 이런 것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후로 미국도 그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광우병으로 요새 최근에 뭐 광우병 이슈 따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지난 일인데 광우병 얘기를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됐으니 이거 너네 수입해가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받아들이네 마네 요거는 이제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살펴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를 할 것 같고 지금 일본에다가는 쌀을 팔겠답니다. 근데 일본에다가 쌀을 파는데 현재 일본은 쌀을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무려 미국산 쌀에다가 700%의 관세를 부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나왔을까? 저는 또 이거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이제 드디어 잃어버린 20년을 지나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섰고 이제 플러스 한 2.5, 뭐 3%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거 또 우리가 기존에 스터디했던 내용. 그쵸.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일본 채권을 사게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왜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채권 가격 많이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일본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3, 4, 5월에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미국이? 안 원하겠죠. 그렇다고 일본한테 야 우리 지금 대출 만기 채권 연장해야 되니까 너네 금리 올리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카드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왜냐 일본의 현재 물가 상승의 주범이 쌀이래요. 쌀. 그 물가 상승률의 한 26%가 그 식품이 차지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이제 쌀인데 쌀이 90%가 올랐답니다. 쌀 가격이. 그러니까 야 너네 우리 거 수입하면 되잖아. 우리 거 수입해가지고 공급해주면은 물가 안 높아질 거 아니니? 물가 안 높아지면 금리 안 내려도 되잖아. 금리 안 올려도 되잖아. 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재정 적자도 축소시키고 또 이들이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일석이조를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게 이제 일본 내 쌀 가격을 하락을 유도시키고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확히 말하면 물가 하락이 아니죠. 물가 상승률의 하락인 거죠. 그걸 통해서 금리 인상을 지연시켜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방어한다. 그럼 3, 4, 5월 사이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상반기는 채권 시장을 그 원만하게 만기를 연장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과 재정 적자를 하반기에는 재정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협상들이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전쟁 종료에 대한 것도 강하게 뭔가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게 들어오는데 다른 국가들이 계속 반발하면서 싸울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트럼프 1기 때 너무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서 중간 선거에서 패배한 뼈아픈 기억을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기에 나쁜 거 힘든 거 다 감내하고 다 쏟아 집어넣어서 넘어가고, 그러면서 중간 선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뭐 사실 모든 그 정부가 계속 그 세우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거고, 트럼프 2.0 행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간선거 승리까지 이끌고, 그 집권 후기에는 원했던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 원했던 거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간선거 때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조금 이제 트럼프가 인기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었고, 요 시기에 미국 주가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딱 요거라고 저는 보시면 돼요. 요 시기에 제가 이제 만약에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면 저는 펀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것 같아요. 이 얘기 뭐냐 하면은, 그 리밸런싱 작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가 항상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나는 주식 50%와 채권 50%를 가져갈 거야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졌어. 채권이 마이너스 난 게 아니라 얘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6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식 10% 팔아가지고 채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글로벌 기관에서 하는 그런 주요 글로벌 그 해외 대형 펀드들은 이런 리밸런싱 작업을 뭐 반기 내지는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그럼 하기가 딱 좋죠. 미국은 고평가 국면에 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중국 경제는 힘들지만 워낙에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저평가 국면으로 보여지는데, 요 타이밍에 미국가 팔아가지고 중국 거 좀 사놓으면은 펀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런 그 변동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나스닥과 상해 종합에다가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고 칠게요. 7대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에 7천만 원, 상해에다가 이제 3천만 원을 산 거죠. 근데 수익이 막 이렇게 났어요. 뭐 상해에서는 이거 이제 2022년부터 2024년 동안이니까 나스닥은 22% 수익 나고 상해 종합 마이너스 18%가 난 거죠. 그 바람에 78대 22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820만 원씩 팔아가지고 얘를 더 사주고 얘를 팔아주고 해서 이 밸런스를 7대 3으로 다시 맞춰주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달이었나 누가 이제 저한테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미국 시장은 뭐 경제는 경고하나 밸류에이션은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M7에 대해서는 뭐 퍼가 거의 지금 60배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뭐 이게 증시가 30%씩 빠질 정도의 그런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뭐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였던 거예요. 미국 S&P 500의 역사적 평균 퍼가 한 15에서 16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28배래요. 거의 2배 정도 더 올라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기에는 지금 표가 없는데 중국은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 4.5, 4.6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5.0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평가 국면에 와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갈 건데 더 내려갔으니까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3, 4, 5월간은 조금 계속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미국의 채권 많기 때문에 3, 4월이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3, 4월은 되게 세게 올 거고 5월부터는 조금씩 이제 회복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올해 초에 중국이 딥시크랑 중국 양회 때문에 주가가 거기다 저평가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미국은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실제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싹 한번 점검을 해봤고, 점검을 해본 결과 일시적으로 이런 내용들 국채 리파이낸싱이나 중간선거 이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세에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 좀 좋고 미국 증시 좀 안 좋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틱톡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 쪽으로 다시 이건 시장은 일시적으로 변화가 다시 그 미국 주도 하에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